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비열한 인간 말보다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들이 존재하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며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열한 행동은 개인적인 욕망이 윤리적 기준을 저버릴 때 발생하며, 그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지혜를 선사합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지도를 읽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비열함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비열한 행동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거대한 나무의 형태를 결정하듯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이러한 비열함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의 행동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지독한 이기심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의 고통이나 불이익에는 놀랍도록 무감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기만성은 비열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과장된 표현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려 듭니다. 그들의 말은 종종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독이 있는 식물과 같습니다. 셋째, 그들은 불공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공정한 경쟁보다는 편법과 술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모습은 그들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넷째, 비열한 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발뺌하거나 교묘하게 타인을 탓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책임감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일 뿐입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죄책감 없이 비열한 행동을 저지르곤 합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비추는 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여섯째,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들을 묶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꼭두각시 조종사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은 비열한 행동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언어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비열한 행동은 뿌리 깊은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즘은 비열한 행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는 타인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타인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그들의 시선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둘째,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들은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셋째, 도덕성 결여는 비열한 자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넷째, 불안감은 비열한 행동을 유발하는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실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열한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마치 약한 동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듯 자신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 비열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다섯째, 열등감은 비열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심리입니다. 타인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 때문에 비열한 행동을 통해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이처럼 비열한 행동의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열한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는 그들에게 더 깊이 침투할 여지를 줄 뿐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 차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열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없듯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서적 호신술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열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언어 폭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언어 폭력은 정서적 학대임을 인지하고 언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정신적인 폭력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비열함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개념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비열하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열한 인간 말보다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통해 말의 본질과 인간의 비열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뒷담화와 비난, 모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비열한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는 자다. 이 말은 비열한 행동의 근원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뒤에 숨겨진 자신의 불안과 결핍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남을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을 높이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결국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비열한 사람의 특징을 정면을 피한다는 한 문장으로 간파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등 뒤로 돌아섰고 말로써 자신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열한 행동이 결코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불안과 나약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정약용 선생은 멀리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난은 바람과 같으니 맞서려 하면 흩어지지 않고 그냥 두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비열한 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억울함에 맞서 싸우려 할수록 그 말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순간적인 바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평생의 증거가 됩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비난의 상황을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비난은 나의 거울이 되니 나를 더 닦게 한다고 말하며 분노하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이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나는 떳떳한가? 이 물음이 바로 성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이 귀에 들려올 때 그 말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 말에 휘둘리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의 자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사람의 말은 바다와 같아 잠기면 헤매고 떠오르면 길이 보인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비열한 말의 늪에 잠기지 않으려면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가볍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열한 사람의 말은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그 악함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남을 헐뜯는 자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다라는 그의 짧은 문장 안에 뒷담화의 모든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 살아가며 누군가 잘 되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누군가 빛나면 자신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그 빛을 본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꺼뜨리는 길입니다. 비열한 사람은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남의 빛을 꺼뜨려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런 사람을 속 좁은 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 그 마음에는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뒷담화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뒤틀린 형태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가 미미하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잠시나마 안도하려 합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그도 나보다 나을 게 없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며 혀끝으로 스며 나옵니다. 그것이 뒷담화의 실체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그 어두운 본성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좁은 자는 어둠을 품은 자여,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건 깨달음이다라고 썼습니다. 즉, 그 비열함을 악으로만 보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지만 그것을 어둠의 신호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가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덜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은 자신의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해 남을 깎습니다. 그의 말에는 항상 비교가 있고 그 비교의 밑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불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은 교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불안하니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 결국 말로 남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헐뜯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보다 자신의 결핍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거든 그 허물 속에 내 그림자를 보라.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내가 되고 싶었던 어떤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비교이고 그 문을 잠그는 열쇠는 질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런 마음을 스스로 만든 연기라고 했습니다. 남을 탓할수록 그 연기가 더 짙어져 끝내는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타인을 공격하지만 그 말이 돌아올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돌고 그 말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혀는 작으나 한번 휘두르면 칼보다 깊다. 그러므로 그는 남의 말을 멀리하라 가르쳤고 말의 경계를 마음속에 세우라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열한 말을 하는 사람의 본 모습과 그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글로 살았지만 무엇보다 말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힘이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를 몸소 겪은 인물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 그가 벼슬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를 공격한 건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비방, 모함, 험담, 그 모든 말들이 한 사람의 생을 흔들었지만 정약용 선생은 끝내 그 말들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이 되었지요. 그가 깨달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요. 침묵은 그 사람의 깊이라는 것.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향기롭다. 이 문장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인격의 그림자라는 뜻이죠. 즉, 남을 헐뜯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독이 자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쯤이야 하며 넘기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이 인생의 씨앗이라 여겼습니다. 그 씨앗이 악하면 악이 자라고 그 씨앗이 선하면 선이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으니 혀를 열기 전 한번 마음을 살피라. 그는 말을 하기 전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를 살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그 말은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말의 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흘립니다. 단어 몇 개로 평가하고 소문 하나로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지요.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헐뜯는 자는 결국 자신이 헐뜯긴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반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열한 말을 듣고도 침묵으로 버틸 수 있는 힘,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용기를 인리의 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듣거든 그 자리를 떠나라. 그 허물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라고 했습니다. 즉, 뒷담화를 들었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그 법을 적용했습니다. 비방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한 구절의 시를 읊었지요.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사람의 말도 흘리면 사라진다. 그는 사람의 말을 바로잡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머물지 않도록 흘려보냈습니다. 그 흘려보냄이 곧 마음의 위엄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은 무기가 아니라 수양의 도구였습니다. 입은 다툼의 문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자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비열한 사람의 말은 잠시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지나간 뒤에 남는 건 그 사람의 빈 마음뿐이지요. 반면 말에 도리를 아는 사람은 조용히 신뢰를 쌓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오래 남고 그의 침묵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말의 품격이며 비열한 말에 대응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었습니다. 비열한 말은 꼭 멀리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 누군가의 평판을 바꾸고, 가족 안에서는 걱정이라며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칩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그렇다더라로 시작된 소문이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인간사의 복잡함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의 혀는 작지만 그 움직임은 세상을 흔든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 직장에서도 통합니다. 조직 안에는 언제나 말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 자신이 조금 더 우월해 보이려는 말, 남의 실수를 정보라 포장하며 나누는 말.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덜 익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향기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쓴맛으로 남을 찡그리게 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남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대꾸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입은 내가 다스릴 수 없으나 내 귀는 다스릴 수 있다. 즉, 귀를 지키는 것이 비열한 말에 대한 최고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방을 들었을 때 즉시 대응하지 말라 했습니다. 대응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꺼지는 방법은 그저 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벗과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나를 해친다 생각지 말라. 내가 그 말에 머물 때 해로울 뿐이다. 이 말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험담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억울해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해야만 마음이 편했는지를요. 그 순간 분노보다 통찰이 생깁니다. 또 가족 사이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내 뒷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너무 잘나서 그렇다더라. 이런 말은 질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하라 했습니다. 비방하는 이를 원망하지 말고 그의 말이 나를 시험한다 여기라. 즉,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한층 단단해집니다. 비열한 말은 결국 나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뒷담화는 흔하지요. 특히 나를 믿는 줄 알았던 친구의 말이 남의 입을 통해 들릴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벗의 모함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분노 대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벗이 나를 배반하니 그제야 내가 진짜 벗의 의미를 안다. 그는 배신 속에서 관계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가 진짜 벗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말을 전하고 누가 내 마음을 지키는지 시간이 알려주리라 믿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대처는 단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말로 싸우지 말고 품격으로 이겨라. 그는 입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성실히 일했고, 더 맑게 글을 썼고, 더 조용히 사람을 대해 그 결과 비열한 말은 그의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세월을 견디며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험담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로선 너무 앞서 있었고 그의 재능은 시기받기에 충분했지요. 누군가는 그를 모함했고 누군가는 그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의 이름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말로 묶어도 내 마음은 그대의 손에 있지 않다. 이 한 문장은 정약용 선생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마음의 고요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지닌 내면의 위엄은 바로 이겁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있을 때 비열한 말은 스쳐갈 뿐 머물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평판이란 결국 흐르는 구름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는 구름이 아니라 그 너머의 푸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너무 많은 힘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존재의 방향이 남의 입에 맡겨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길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는 그 비난조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분노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의 철학은 말해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남이 나를 판단해도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말은 들리고 사라지지만 진실은 눈으로 남는다. 즉, 말은 일시적이지만 삶은 영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한순간 내 평판을 흔들어도 삶의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그 철학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견뎌냈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그를 헐뜯던 이들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스쳤으나 그 바람 덕에 내 뿌리는 더 깊어졌다. 이 문장은 비열한 말을 견디는 철학의 완성입니다. 남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그 말로 내 뿌리를 더 깊이 박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흉보면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위엄입니다. 그 위엄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에서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외부의 불이요. 지혜는 내부의 등불이다. 불에 맞불을 놓으면 세상은 더 타지만 내 안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는 스스로 그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수많은 말들이 결국 그의 생애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철학이자 비열한 말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비열한 사람은 타인을 무너뜨려 자신을 세우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 타인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남의 말을 쉽게 전합니다. 그만큼 상처도 빨라졌습니다. 칭찬은 하루면 잊히고 비방은 몇 해를 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다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그 해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말은 바람이다. 그러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더라. 그가 말한 나무는 무심한 둔감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뿌리를 아는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비열한 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흔들림 없는 태도가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모함과 비방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깊이 배우고 더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시간은 결코 속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세월에게 맡겼습니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택했습니다. 비열한 인간 말보다 행동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침묵의 가치를, 비난 속에서 성찰의 지혜를, 그리고 불공정함 속에서 단호한 품격을 지키는 법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이용만 당하고 사는 걸까? 선량하게 살려 애쓰고 남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나의 성실함이 타인에게는 약점처럼 비치곤 합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저 사람은 어차피 참을 거야라며 오히려 더 거세게 밀어붙이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런 세상의 이면을 정약용은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뒤틀어버리는지, 그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자주 짓밟히는지를 몸소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목민심서와 흠음신서 같은 저서를 통해 일관되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타인의 꾀에 놀아나는 허수아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 속에는 언제나 이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이 앞서게 되면 올바른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타인의 호의를 무턱대고 믿는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결국 이용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변하고 감정 속에서 눈이 멀며 호의 속에서 속는다.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나친 순진함이 스스로를 해치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한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마음의 근본을 깊이 살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는 행동을,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꾸준한 습관을, 그리고 베푸는 호의보다는 그 호의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호의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선의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선의에 기대려 한다. 이 말은 세상을 불신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되 그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남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낼 지혜를 충분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말을 아예 믿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 뜻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말 뒤에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서로 칭찬하고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깊은 밑바닥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욕망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욕망을 사사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사사심을 품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허언이 된다. 즉,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개인적인 이익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진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칭찬을 통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언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흐름과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언젠가 부탁이나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처럼 보였던 것이 알고 보면 특정한 이익을 위한 전조였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인간의 패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익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구하는 자가 가장 교활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언제나 도덕적이고 선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정의를 외치고 남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도움과 명분 속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칭찬 한마디에도 특정한 방향이 있고 위로 한마디에도 숨겨진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말의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의 방향을 읽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그 말을 하느냐를 주의 깊게 살피면 그 말에 담긴 진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길고 긴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 중에는 진심으로 돕기보다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상대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조용히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말에는 이익이 없고 꾸며진 말에는 반드시 이익이 따른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에는 대개 특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당신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을 노리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말의 끝을 믿지 말고 말이 시작된 마음을 깊이 살피라.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감정을 따뜻하게 이해했던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올바른 판단을 무너뜨리는지를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옳고 그름을 잊고 사랑하면 이익과 해로움을 구별치 못한다. 즉,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분노를 교묘하게 자극하거나 당신의 연민을 깊이 건드린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판단력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타인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는 물질적인 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심리적인 이용입니다. 후자가 훨씬 더 교묘하고 때로는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당신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길게 늘어놓으며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측은지심, 즉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당신은 이성을 잃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명확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마땅히 옳다. 그러나 감정에 휩쓸려 돕는 것은 어리석다. 감정에만 의존하여 돕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 없이 무작정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종종 당신이 이용당하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해소를 우선하게 됩니다. 도와줘야 마음이 편하니까,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까와 같은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즉 감정 버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정심, 미안함, 분노, 죄책감, 이 네 가지 감정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감정의 구멍이라 불렀습니다. 그 구멍을 스스로 막지 못하면 세상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에는 먼저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라.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연민은 교묘한 덫과 같다. 그의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인간애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로 판단한 후에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누군가의 의도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지혜롭게 이끌면 당신은 자신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냉철함 속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차갑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교묘한 의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약용이 가장 위험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호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란 때로는 탐욕의 앞잡이이고 친절은 때로는 속셈의 외투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이해했기에 호의가 언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언제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에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의 경계가 쉽게 풀립니다. 그 순간 마음의 빗장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틈을 마음의 빗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빗장을 닫아라. 빗장을 닫지 않으면 그 호의가 너를 묶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는 척하면서 결국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을 베풀어 당신에게 일종의 빚을 만들고 그 빚을 빌미로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둡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제가 도와줬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인간 유형을 두고 은혜를 무기 삼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입히는 자 중에 그 은혜로 사람을 부리려는 자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움을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 자신의 도움을 굳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셈이 있는 사람은 그 도움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것을 미래의 이용을 위한 씨앗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는 대체로 호의의 이면을 깊이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라는 순진한 믿음이 결국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눈을 가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호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언젠가 빚이 된다. 즉,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도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호의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꽃에는 때때로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에게 꽃을 내밀 때 혹시라도 상처 입을까봐 가시의 존재도 함께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꽃만 내밀고 그 뒤에 숨겨진 가시를 교묘하게 감춥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호의를 받을 때 웃는 자는 많으나 그 호의의 참된 뜻을 살피는 자는 적다. 이 또한 세상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분별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까지도 반드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없다면 도움은 곧 당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굴레 속에서 사람은 자유를 잃고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남의 호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믿는 순간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말을 남기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호의에 무턱대고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 속에서 스스로의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평생을 바쳐 사람이라는 존재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법률로 세상을 다스리던 뛰어난 관리였음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깊이 연구한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들 속에서 가장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혜란 남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기술이다. 그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 본성의 변덕스러움과 나약함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마음의 깊이를 모두 믿지는 말라. 이 말 속에는 분별의 철학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음과 경계는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선한 사람과 교묘한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환한 미소를 짓고 둘 다 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너를 편안하게 하고 교묘한 사람은 너를 미안하게 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기준 하나로 수많은 인간관계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지만 가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당신에게 감정적인 빚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냉철한 이성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고 통찰하는 힘입니다. 둘째, 자기 존중감입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셋째, 거리의 지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자각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감정적으로 얽혀 판단이 흐려지고 너무 멀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이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현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신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내는 자기 방어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지키는 이는 병을 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이는 이용당함을 멀리한다. 그의 철학은 결코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현실주의였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굳건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체로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분별력이 없어서입니다. 착함과 분별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착함은 마음의 따뜻한 온도와 같고 분별력은 마음을 지탱하는 단단한 구조와 같습니다. 정약용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음은 따뜻하되 판단은 흐리지 않고 남을 믿되 어리석지 않으며 베풀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참된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품격을 지닌 사람은 결코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의 이면을 깊이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연민으로 활짝 열려 있지만 그의 이성은 교묘한 관계에 대한 경계로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인생의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남이 너의 인생을 대신 결정한다. 그의 이 경고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유배지의 척박한 흙바닥 위에서 쓰였지만 그 통찰은 오늘날의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만 조금 더 세련되고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그가 경계했던 세 가지, 즉 말의 이익, 감정의 함정, 호의의 덫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을 흔들고 이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족 사이에서의 이용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서로의 감정이 너무나도 쉽게 오고 갑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감정 이용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늘 당신에게 너밖에 없다. 넌 착해서 내가 너에게 의지한다와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랑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인 굴레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이미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맑게 주고 받을 때는 무겁게 받으라. 하지만 현실의 가족 관계에서는 그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주는 사람은 미안해하지요. 그 틈이 계속 쌓이면 결국 이용의 구조가 견고해집니다. 그럴 때에도 도움을 주되 명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연민으로 지켜져야 오래갑니다. 직장 안에서의 이용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사실 말의 거래소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약용의 첫 번째 원칙, 즉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이익이 숨어 있다는 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회의 자리에서 유독 칭찬을 잘하는 사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들의 속마음에는 대부분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로 그들의 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로 은혜를 파는 자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로 호감을 얻고 그 호감을 통해 권한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조직의 건강한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바른 말은 가늘고 길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되 태도는 온화하면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는 것. 이 균형이 바로 직장에서 이용당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이용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번째 교훈, 호의를 그대로 믿는 순간 주도권은 사라진다는 친구 관계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친구의 도움, 선물, 부탁,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순수한 호의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종종 의무라는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내 입장이라면 이해해줘야지와 같은 말은 감정적인 부채를 이용하는 교묘한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관계를 정을 가장한 장사라고 했습니다. 정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 관계가 숨어 있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는 조언했습니다. 정은 나누되 그 끝에 끈을 남기지 말라. 즉, 주고받음이 끝났으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용당하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중심입니다. 경계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투명성과 건강함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지 말되 당신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살펴라. 그것은 결코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굳건히 잃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탐욕과 거짓, 위선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고 그 안에서도 인간다움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한 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삶이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잃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우리가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순간은 대체로 세상이나 남에게 속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였을 때 발생합니다. 괜찮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작은 자기기만이 결국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틈으로 타인의 교묘한 의도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굳건히 지킨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는 남의 말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굳건한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품격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이란 학식이나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배움에서 생기지 않고 깨달은 마음의 자세에서 생긴다. 그 마음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남의 달콤한 호의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며 이익이 숨어있는 말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정하고 확고하며 그의 눈빛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참된 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참된 벗은 아첨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결국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사람과의 관계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고 그 맑음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달콤한 말과 교묘한 호의로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감정은 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 호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을 타인의 이용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부릴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수많은 가르침을 모두 대신합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존감이고 분별력이며 진정한 품격입니다.
당신이 그 중심을 굳건히 세울 때 아무리 교활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단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강조했던 진짜 지혜, 즉 착하되 어리석지 말라와 남을 믿되 눈을 감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